저는 그날 밤 경찰서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치킨 배달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들어있던 종이 한 장이 제 돈과 제 마음을 같이 지켰습니다. 제 이름은 윤복자 72살입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오래 하다 그만두고 지금은 아파트 한 칸에서 혼자 지냅니다. 저녁은 대충 시켜 먹습니다. 국 끓이고 반찬 데우는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창가에 김이 서리고 복도에는 젖은 신발 냄새가 오래 남는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주문을 받고 온 배달 청년은 비닐 우비를 입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렀었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현금을 건네니 거스름돈을 내주고는 잠깐 망설이더니 제게 봉투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이건 꼭 챙기세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그때는 그저 성의 좋은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 상자를 올리고 젓가락과 물티슈를 챙겼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대상 전화 사기가 늘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남의 일처럼 들었습니다. 그때 치킨 밑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아무 글자도 없는 봉투였습니다. 저는 예전 습관대로 봉투 끝을 가지런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반으로 접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굵은 글씨가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지 마세요. 은행에 가지 마세요. 이 종이는 경찰이 보냅니다. 잠시 후 전화가 올 겁니다.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약간 구겨졌습니다. 장난인가 싶다가도 글씨가 너무 단정했습니다. 호기심과 불안이 한꺼번에 가슴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복자님이시죠? 세금이 많이 환급됩니다. 본인 확인 절차만 하겠습니다. 그 말투는 친절했지만 너무 매끈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올 겁니다. 시계 초침이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을 아꼈습니다. 상대는 제 이름과 주소를 먼저 말해 주었고 제 돈이 안전하지 않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만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문 앞으로 갔습니다. 도어록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까 그 배달 청년이었습니다. 모자와 우비는 그대로인데 가슴팍에 작은 명찰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청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통화 끊으셔야 합니다. 밖에 대기 중입니다. 그 말투에는 장난이 없었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다른 사람 둘이 더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팔에 끼워둔 서류철을 보여주며 간단히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식탁 쪽을 손짓했습니다. 모두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청년은 제가 들고 있던 하얀 봉투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종이는 오늘 작전용으로 보낸 겁니다. 어르신을 미리 골라서 보낸 게 아니라 범인이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걸 우리가 추적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주변에서 바로 막는 방식입니다. 설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만약 종이를 못 봤다면, 만약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었다면 저는 어쩌면 번호표처럼 모든 걸 순서대로 말했을지 모릅니다. 제 주민번호, 제 계좌번호, 제 통장의 잔액까지. 어쩌면 몇 분 만에 십수년 모아둔 돈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글씨 아래에 작은 줄이 더 쓰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지 못하겠으면 얘만 반복하세요. 우리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 작은 줄 하나가 그날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물병을 꺼내 컵에 따랐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니 진정이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서에 가서 간단히 적었습니다. 어디서 어떤 전화를 받았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형사는 적당한 곳에서 끊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천천히 끝까지 말했습니다. 말하다 보니 생각이 또렷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종이에 적힌 시간이 전화 울린 시간과 꼭 맞았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창피해서가 아니라 살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밤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지 않고 식탁 위 봉투만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치킨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반쯤 남은 날개 하나를 꺼내 조용히 베어 물었습니다. 간장 맛이 짭짤했습니다. 그 맛이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넣었습니다. 어제의 일은 꿈 같았지만 봉투 속 종이가 그대로라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종이를 접어 넣었습니다. 거기에는 평생 모아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기고 간 짧은 메모, 가게 첫날 계산대에 붙였던 가표, 아들이 군대 갈 때 쥐어준 편지. 그 사이에 어제의 종이가 한 장 더 들어갔습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제 나이에 종이 한 장은 가끔 목숨값이 되기도 합니다. 그 뒤로 저는 배달을 받을 때면 꼭 봉투 밑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혹시 또 다른 누군가의 손길이 숨어 있을까봐, 혹시 또 다른 경고가 담겨 있을까봐.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전화 사기 조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화면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귀를 세웁니다. 목소리의 빠르기, 말의 순서, 과하게 친절한 숨소리. 이젠 그런 게 들립니다. 며칠이 지나고 경찰 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받은 전화가 다른 어르신에게도 비슷하게 갔다고 합니다. 목소리만 바꾸고 말만 살짝 바꾸고 시간만 바꿨다고 합니다. 저는 수화기를 잡고 짧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할 뻔했는데 덕분에 안 당했습니다. 그 말의 상대는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다고 한 셈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런 한마디로 굴러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방 책상 위에 작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모르는 번호 서두르지 말기. 주민번호, 계좌 절대 말하지 말기.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생각하기. 나이 들면 정신이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이에 적어 붙였습니다. 종이는 사람을 대신해서 기억해 줍니다. 저녁이 되면 그날도 저는 가벼운 국을 끓이고 김치를 작은 접시에 덜어냅니다. 아주 가끔은 치킨을 다시 시킵니다. 우비 입은 청년이 올 때도 있고 다른 젊은 사람이 올 때도 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깐 눈을 맞추고 고생 많으세요라고 한마디 건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어젯밤의 저처럼 누군가를 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도 봉투를 버리기 전에 밑장을 한 번 더 만져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대로 버립니다. 가끔은 손끝에 종이가 걸리기도 합니다. 영수증일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심장이 아주 조금 빨리 뛰었다가 금세 가라앉습니다. 살다 보니 사람을 살리는 건 큰 소리보다는 조용한 손길일 때가 많았습니다. 치킨 봉투 속 종이 한 장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 어젯밤 제가 전화를 먼저 끊고 은행으로 달려갔다면 어땠을까? 혹은 목소리에 속아 제 정보를 술술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는 제 나이 또래에게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전화는 끊고 발은 멈추고 종이를 찾읍시다. 급할수록 앉아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종이 한 장 더 읽으면 살 길이 생깁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에 새로 생긴 습관이 있습니다. 문을 열기 전 한 번 숨 고르기. 낯선 목소리 앞에서 한 번 되묻기. 그리고 뭔가 이상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화하기. 제게는 이 세 가지가 또 다른 종이 한 장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속에 접어 넣어 다니는 종이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손에 닿았던 그 종이 한 장, 그 글씨체, 그 순간의 떨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손끝은 늘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종이를 넣어둔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적어준 짧은 메모, 오래된 영수증, 아들한테 받은 편지, 그리고 치킨 봉투 속에서 나온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였지만 제 인생이 다 담긴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받았던 전화를 다른 어르신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윤복자 어르신, 범인들이 통화를 이어갈 때 쓰는 말투나 순서가 거의 같습니다. 목소리만 바꿔서 계속 돌려 쓰고 있습니다. 형사의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내 나름의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낯선 전화는 서두르지 말기, 계좌 말하지 말기, 물 한 잔 마시고 생각하기. 그 세 줄을 종이에 적어 냉장고 옆에 붙였습니다. 나이 들면 머리가 느려지지만 대신 손이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조금 더 신중해졌습니다. 배달을 받을 때마다 봉투 밑을 꼭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몸이 무겁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서 늦은 점심으로 순댓국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상하게 배달이 늦었습니다. 문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릴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배달 청년이 아니고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문하신 분 맞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식탁 위에 순댓국 봉투를 올려놓고 습관처럼 밑장을 만졌습니다.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종이었습니다.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고 얇은 노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다르지만 필압은 똑같았습니다. 굵고 단단한 글씨체.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보험으로 접근할 겁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일을 떠올리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번엔 보험이라고? 또 나를 노리나? 그날 저녁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려다가 혹시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윤복자님 안녕하세요. 이번 달부터 어르신 대상 무료 보험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간단히 확인만 해드릴게요. 숨이 막혔습니다. 정확히 쪽지에 적힌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끊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으며 상대의 말투를 기억했습니다. 차분하고 아주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중간중간 말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건 원고를 읽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때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야. 녹음된 소리야. 몇 초 뒤 진짜 목소리가 바뀌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번 달 보험 납입 내역 확인하셨죠? 이번에 환급금이 생기셨어요.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통화가 뚝 끊겼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손에 쪽지를 쥔 채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윤복자입니다. 이번엔 보험이라고 하네요. 쪽지가 또 왔어요. 형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쪽지요? 그럼 아직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건데요. 저는 대답 대신 봉투를 카메라로 찍어 보냈습니다. 잠시 뒤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맞습니다. 최근 신고된 피해자 5분 중 4분이 같은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걸요. 이 동네,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제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직접 와서 상황을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우비 대신 평상복을 입은 젊은 형사 둘이 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예전에 치킨 배달을 해왔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인사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때 도움드렸던 경찰입니다. 그 사건 이후 새로운 수법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저한테 쪽지를 보내는 걸까요?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건 누군가 어르신을 안전망으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처음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오래 지켜본 사람을 중심으로 공격 대상을 넓힙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중심을 지키는 방법으로 막습니다. 어르신이 첫 번째 경고를 잘 지켜주셨으니 이제는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어르신을 기준점으로 삼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이름을 기준점이라고 불러주니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형사들이 돌아간 뒤 저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집에서 산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문턱 하나 창틀 하나에도 제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집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공간 안에도 세상의 흐름이 닿는다는 게 새삼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치킨 봉투에서 나온 첫 번째 종이, 순댓국 봉투에서 나온 두 번째 쪽지. 글씨체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누군가 제 안부를 걱정해주는 세상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시장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무쇠 냄비에서 김이 솟고 생선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복자 어르신, 요새 잘 지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좀 살겠어요. 요즘은 세상 소식이 다 집으로 오네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겠지만 그 말엔 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이 나이엔 결국 손에 잡히는 온기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온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몸도 마음도 조금 안정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리는 게 반가웠습니다. 그날은 괜히 시장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사람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시장 입구에는 늘 그렇듯 국화꽃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튀김집 앞에서는 기름이 보글보글 끓고 어묵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저는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양파 2개, 마늘 1통, 고등어 1마리. 이 정도면 며칠은 먹습니다. 단골 반찬 가게 앞에 서자 주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윤 어르신. 요즘 얼굴 보기 힘들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깐 아팠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 말에 아주머니가 제게 조용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기 들었어요? 저 위 아파트에 사는 이 여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보험 사기에 당했다네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장바구니 손잡이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보험 사기요? 예. 누가 보험 해약하면 환급금 준다고 전화를 했다는데 그게 전부 가짜였대요. 돈을 전부 빼갔다네요. 요즘 그게 유행이래요. 목소리도 진짜처럼 만들어서 말이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경찰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보험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게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주변으로도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장을 보던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길바닥에 무릉덩이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이든 얼굴이지만 그날따라 불안이 더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들은 그 쪽지 정말 나만 받은 게 아니었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이미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서늘했습니다. 문을 열자 현관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런 종이봉투, 아무 글자도 없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테이프가 단단히 붙어 있었고 귀퉁이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주문한 것도 없고 배달 예정인 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열어봐야지, 또 무슨 일일지 모르잖아. 아니야, 이번엔 경찰에 먼저 연락해야 해. 결국 두 번째 목소리가 이겼습니다.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윤복자입니다. 집 문 앞에 이상한 봉투가 하나 있어요. 보낸 사람도 없고 내용도 모르겠어요. 형사는 금세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젊은 형사, 치킨 배달을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장갑 낀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살짝 기울이자 안에서 무언가 흔들렸습니다. 얇은 종이 여러 장이었습니다. 그가 봉투를 뜯어보더니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 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복자 어르신, 세 번째 경고입니다. 이번엔 지인 사칭으로 시작됩니다. 조심하세요. 형사는 종이를 들고 제게 물었습니다. 이 글씨 전에 보신 것과 비슷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치킨 봉투의 글씨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굵고 단단하게 눌러 쓴 글씨.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르신 주변 사람 이름으로 전화를 걸 겁니다. 가짜 번호로 이름을 띄워서 속이는 겁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화면에 아들이라고 떠도 사실은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누구 전화를 믿어야 하죠? 그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믿을 건 번호가 아니라 내용이에요. 급하게 돈 얘기가 나오면 그게 함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쪽이 시큰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그걸 기술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는 그게 인생입니다. 번호 하나, 목소리 하나에 평생의 신뢰가 달려 있거든요. 형사는 봉투를 챙겨갔습니다. 그가 떠난 뒤 저는 문 앞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문 앞의 봉투가 낯선 사람보다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도 귓가에 전화벨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윤복자님, 본인 맞죠? 그 목소리가 자꾸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늘 가던 길이었지만 발걸음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노점 앞에서 만난 사람들도 다들 무슨 일 있었냐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요즘 무섭죠? 나도 엊그제 이상한 전화 받았어요. 나도 그랬어요. 아들이 사고 났다길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 사람들의 말마다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시장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로 웃던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흐르고 가게마다 현금 대신 계좌이체를 꺼려하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 생각이 절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첫 번째 종이, 두 번째 쪽지, 그리고 세 번째 경고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글씨체는 같았지만 느낌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단호했고 두 번째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세 번째는 서늘했습니다. 그때 문득 글씨의 획 하나가 제 시선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 경고입니다의 세자. 거기엔 작은 점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그 점이 남편이 글씨를 쓸 때마다 찍던 점과 똑같았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 글씨 남편이 쓴 글씨랑 닮았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설마. 하지만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글씨가, 그 손놀림이, 그 필체의 버릇이 이토록 익숙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수첩을 꺼내놓고 남편의 글씨와 비교했습니다. 나하다. 모양은 조금 달랐지만 획을 눌렀다, 뗄 때의 흔적이 똑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썼던 편지, 복자야, 추울 땐 무릎 덮고 자라. 그 문장 끝의 점. 그 점이 지금 내 앞에 경고문에도 찍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 봉투들 남편이 남긴 건 아닐까?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과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보다 제 안의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남편이 왜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이런 글씨를 남길까? 세 번째 봉투가 남긴 건 두려움보다 더 깊은 혼란이었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 경고입니다. 그 문장 끝의 점, 그리고 눌러 쓴 획.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글씨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손글씨가 단정했습니다. 통장 표지에 이름을 적을 때도 김치통에 묵은지라고 쓸 때도 꼭 끝에 점을 찍곤 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점 하나가 남편의 습관이자 성격이었죠. 그때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밤, 의사가 천천히 다가와 안타깝습니다라던 순간, 그 후로 제 인생에서 남편의 목소리와 글씨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 손길이 다시 나타난 듯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와 정말 같은 건지, 내 착각인지 아닌지를. 경찰에 연락해 필적 검사를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결과를 받았습니다. 획의 힘과 방향은 유사하나 동일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 문장은 오히려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비슷하지만 같다고는 할 수 없다. 그 말은 곧 남편의 손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 가게 장부, 편지 몇 통, 그리고 낡은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이상한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월 12일. 복자가 위험할 수도 있다. 대비해둬야겠다. 그날은 남편이 쓰러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위험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 밑에는 짧은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서류는 203호에 맡겼다. 203호는 예전에 살던 동네의 인쇄소였습니다.
남편이 가게 전단지를 찍던 곳이기도 했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인쇄소를 찾아갔습니다. 간판은 바뀌어 있었지만 안쪽의 풍경은 그대로였습니다. 새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전 주인의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윤 사장님 부인 아니세요? 세월 참 빠르네요.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남편이 떠나기 전에 봉투 하나를 맡기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날이 오면 아내가 찾아올 거다. 그 말도 함께 남겼다고 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찾아준 봉투는 테이프로 꽁꽁 쌓여 있었고 모서리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에 닿는 감촉이 오래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복자야, 내가 없을 때 누군가가 이상한 일로 널 괴롭힌다면 이 인쇄소 주인에게 맡긴 걸 찾아라. 세상이 변해도 사람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걸 꼭 기억해라. 손끝에서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에도 역시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봉투의 글씨는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새로운 의문을 남겼습니다. 10년 전에 떠난 사람이 어떻게 지금 내 문 앞에 봉투를 남길 수 있었을까? 그날 밤 식탁 위에 편지와 봉투 3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 두 번째는 보험, 세 번째는 지인 사칭. 모두가 지금 세상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이걸 예견하고 쓴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남편의 글씨를 흉내낸 걸까?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익숙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그 소리로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복자야. 내가 다 준비해뒀다. 그런 착각이 들어서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눈을 감자 오래전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적던 그 손, 식탁 위에서 작은 점을 찍던 그 펜.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세상을 걱정하며 또박또박 글씨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남긴 글씨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게 남긴 마지막 경고이자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남편의 편지 속 그 말, 세상이 변해도 사람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 뜻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다녀간 조합 사무소를 찾아보기로. 거기에도 이 모든 일의 마지막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에서 깨자마자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드나들던 조합 사무소를 찾아가 보기로요. 그곳이라면 혹시 그가 남긴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일을 놓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동네 조합 일을 도우며 서류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꼼꼼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저는 그 말이 그저 성격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꼼꼼함 속에 나를 향한 준비가 숨어 있었다는 걸요. 조합 사무소는 버스 2번을 타야 닿는 곳이었습니다. 길은 오래돼 있었고 버스 좌석은 낡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나무들은 노랗게 물들고 간판들은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참 세월도 많이 흘렀구나.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세월의 그림자처럼 고요했습니다. 조합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는 낡은 현판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조합 사무소. 문을 밀자 종이 울리듯 쇳소리가 났습니다. 안쪽은 오래된 서류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안에 있던 직원에게 남편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박영호 씨요?
예전에 우리 조합에서 서류 정리 많이 도와주신 분이죠. 그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분 이름으로 된 기록이 하나 남아있네요. 그는 작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종이와 낡은 봉투가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앞면엔 또박또박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복자 앞으로 위급시 개봉할 것.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글씨는 남편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점 하나가 찍혀 있었고 획이 눌렸다가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였습니다. 복자야, 이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사람의 얼굴보다 기계의 소리가 더 많아질 거다. 그럴수록 내가 믿을 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마음이 이상하면 멈춰라. 그게 내가 못다 한 마지막 부탁이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손등이 저릿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바로 옆에서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10년 전 지금의 세상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두 번째 종이는 이름이 적힌 명단이었습니다. 이름 옆에는 도움 가능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명단 속에는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젊은 형사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이미 그 형사 가족을 알고 있던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조합 일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남편은 제가 나중에 도움을 받게 될 사람까지 미리 연결해 두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이는 한 줄뿐이었습니다. 내가 이 글을 보는 날 나는 더 이상 곁에 없겠지만 내가 한 일들은 모두 내 곁에 남아있을 거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고 글씨가 조금 번졌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미리 써둔 경고문, 봉투, 메모들. 그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노인들이 전화 한 통에 속고 낯선 사람의 말에 상처받는 세상을. 그래서 그는 자신이 떠난 뒤에도 나를 지키기 위해 하나씩 봉투를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날 조합 사무소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햇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졌습니다. 당신 나를 정말 끝까지 지켰네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길가의 국화 냄새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모두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편의 마음이 닿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식탁 위에 봉투들을 한 줄로 세웠습니다. 치킨 봉투, 순댓국 봉투, 현관앞 봉투, 그리고 오늘 받은 조합 봉투까지. 그 4개의 봉투가 나란히 놓이자 마치 남편이 제 곁에 다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건 남편이 남긴 길이었다. 나는 그 길의 끝에서 비로소 안심을 얻었다. 밤이 되자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마음을 남기는 일은 여전히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남편의 편지를 조용히 접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글을 누군가 또 보게 된다면 그땐 내가 당신 자리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한결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남편의 글씨가 내 마음을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매일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4개의 봉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글씨, 그 점 하나, 그 눌린 획 하나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숨 쉬는 사람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조용히 봉투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남편의 생각을 읽어보려 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사람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마음이 이상하면 멈춰라. 도움 가능한 사람들 명단. 이 세 문장은 마치 이어진 줄 같았습니다. 하나로 묶이면 의미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나 같은 사람들, 나이 들고 세상 소식에 느린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쉽게 속고 상처받는지를. 그는 아마도 그런 세상을 미리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봉투들은 단지 제 안전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세상에 대한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는 평생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말하곤 했죠. 복자야, 세상은 착한 사람만으로는 안 돌아가. 그렇다고 나쁜 사람 마음으로 살아서도 안 돼. 그 말이 그땐 그냥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는 그 뜻을 알겠습니다. 남편은 그 말로 제게 눈을 남겨준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합 사무소의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명단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이름도 연락처도 없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남편이 거래하던 손님들이자 비슷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형사는 전화를 주었습니다. 윤복자 씨, 남편분이 예전에 피해 신고서를 여러 번 제출하셨더군요. 사기 전화나 보험 피해로 고생하신 어르신들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엔 증거가 부족해서 처리되지 못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아파도 누군가의 억울함을 대신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밤마다 장부를 적던 이유도 단순히 돈 계산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저는 가만히 남편의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페이지 사이에서 작은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손바닥만 한 종이었는데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자야, 사람의 손은 약하지만 그 손이 쓴 글씨는 세상을 바꾼다. 내가 남긴 글은 내가 이어 써라. 그 글을 보는 순간 심장이 서서히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 만에 저는 비로소 그의 진심을 읽은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남편의 봉투들을 버리지 않기로요. 그리고 그 봉투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마트 계산대 옆, 동네 복지관 게시판, 경로당 벽에 조용히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모르는 전화에 속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그 밑에는 작게 적었습니다. 윤복자 드림.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치 남편의 펜을 다시 잡은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지난주에 붙여주신 안내문 덕분에 피해 막으신 분이 계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남편의 뜻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봉투는 단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달이었습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닿자 종이 위에 잉크가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 글귀가 다시 보였습니다. 저는 수첩 한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사람의 따뜻함은 남는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마음이 잔잔했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남긴 선한 뜻은 언제든 또 다른 사람의 손끝에서 살아나니까요. 그날 밤 꿈에서 남편이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자야, 이제 내일은 끝났어. 이젠 내가 이어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따뜻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봉투는 그렇게 제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식탁 위 봉투를 정리하고 그 위에 남편의 편지를 올려두었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길고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던 집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고 찾아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모두 복지관을 통해 제 번호를 알게 된 분들이었습니다. 저 혹시 윤복자 어르신 맞으세요? 낯선 목소리 속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는데 누군가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예전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손에 전화기를 쥐고 낯선 번호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던 그날. 그때의 두려움이 아직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럴 땐 일단 끊고 확인부터 하세요. 혼자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젠 남편의 편지를 읽던 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저를 상담 도우미로 불렀습니다. 처음엔 거창하게 느껴졌지만 그저 이야기 들어주는 일일 뿐이었어요. 누군가 찾아와 앉으면 저는 따뜻한 차를 내주고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저도 그런 봉투 받아봤어요. 그럴 땐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한테라도 먼저 알려야 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때마다 남편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복자야, 마음이 이상하면 멈춰라. 그 한마디가 내 안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윤복자 어르신, 어제 한 분이 편지를 두고 가셨어요. 꼭 어르신께 전해달라고요. 편지는 하얀 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모서리가 살짝 접혀 있었고 펜으로 또박또박 적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복자 어르신께. 당신 덕분에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봉투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 합니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겼던 봉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손끝에서 새로운 봉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남편의 봉투가 아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담긴 봉투다. 창문 밖에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비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그 냄새였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자 그의 손이 제 손등을 덮는 듯 했습니다. 복자야, 잘했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일이에요. 나는 그냥 이어쓴 것뿐이에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안심 봉투 만들기 모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모임의 첫 번째 강사로 불렸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윤복자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화 한 통에도 심장이 내려앉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남긴 봉투 덕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받는 봉투가 꼭 나쁜 소식만은 아니에요.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봉투도 있어요. 그걸 구분하려면 마음을 믿어야 해요. 그날 모임이 끝나고 몇몇 어르신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윤 어르신,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길가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이제 봉투는 끝났지만 마음은 계속된다. 집에 도착해 봉투들을 상자에 넣고 그 위에 새 편지 한 장을 올렸습니다. 이 봉투를 열 사람에게.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자 덮개를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작지만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그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건 봉투가 아니라 길이었어요. 그 길을 이제는 제가 걸어요. 그 말이 끝나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의 두려움도 그리움도 모두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바람 속에 작은 소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복자야. 이제 그만 쉬어도 돼. 저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희미했지만 그 불빛이 꼭 남편의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 마음이 전해지면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생긴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라디오 사연으로 보냈습니다. 처음 사기를 당할 뻔했을 때의 떨림, 남편이 남긴 봉투를 붙잡고 울던 밤, 복지관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던 오후가 한 줄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윤복자입니다. 69살입니다. 이 나이에 제가 배운 것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누가 주는 말보다 내 마음이 먼저 알려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음이 멈춰라 하면 멈춰야 했습니다. 마음이 확인해라 하면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삶은 조금씩 안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쓰면서 그때의 제 손을 다시 잡아봅니다. 어둡던 부엌 불을 켜고 봉투를 펼치고 숨을 가다듬던 그 손입니다. 그 손이 지금은 누군가에게 차를 건네고 전화기 너머에 떨리는 목소리를 달래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봉투는 끝났지만 그 봉투가 가리키던 길은 남았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아직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작지만 또렷한 약속 몇 가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저처럼 떨리는 밤을 줄이기 위한 약속입니다. 첫째, 낯선 전화는 길게 받지 말고 짧게 끊습니다. 이름과 소속을 다시 묻고 직접 확인합니다. 확인할 곳이 없으면 하루 자고 내일 확인합니다. 하루를 두고 보면 마음이 더 맑아집니다. 둘째, 돈 이야기는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 이웃, 복지관, 동네 통장님과 먼저 상의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함께 보는 순간 함정은 힘을 잃습니다. 셋째, 내 삶의 기록을 남깁니다. 전화 온 시간, 한 말, 보낸 곳, 받은 곳을 작은 수첩에 적습니다. 수첩 한 권이면 기억의 구멍이 막힙니다. 저는 그 수첩이 제 등을 세워주었습니다. 넷째, 이상한 봉투는 바로 열지 않습니다. 봉투 겉면부터 사진을 찍고 보낸 곳을 확인하고 이상하면 복지관에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순간 혼자가 아닙니다. 다섯째, 내 마음을 믿습니다. 말이 번지르르 해도 마음이 찝찝하면 멈춥니다. 멈추는 용기가 살리는 힘이었습니다. 이 약속들을 적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식탁 위 봉투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 위에 새 편지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분께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의 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 통화, 당신의 한 문장,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손이 덜 떨립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살살 불었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남편의 숨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 했습니다. 복자야, 잘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길입니다. 저는 이어 걸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나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시작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낯선 전화 앞에서 주춤하던 분이 잠깐요, 내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의 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지난 날이 떠오르셨나요? 혹시 낯선 봉투 앞에서 가슴이 내려앉던 밤이 있었나요? 혹시 누군가의 한마디가 여러분을 살려낸 날이 있었나요? 그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이 덜 떨릴 것입니다. 다음에는 제 또래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하루, 그러나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도 끝에는 작은 길 하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 마음 한쪽에서도 오래된 기억이 스쳤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말하지 못한 순간이 하나쯤 있죠. 그 마음을 잠시 떠올려 봐주세요. 여기는 마음극장입니다.